Same thing We with will our return immigration our system. immigration to sustainable levels by capping the total number of temporary workers and international students at less than 5% of Canada's population by the end of 2027. That's a sharp drop from the recent high of 7.3%, and this will help ease strains on housing, on public infrastructure, and social services. At the same time, we will work to attract the best talent in the world to build our economy. 캐나다의 향후 몇 년이 정해졌습니다. 중앙은행 총재 출신 엘리트 금융가 마크 카니가 이끄는 리버럴 당이 4월 28일 월요일에 열린 연방 총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기존 정권의 재창출이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정책에서 크게 변한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민 정책과 프로그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리버럴 당이 이번 총선을 맞이해서 내놓은 공식 공약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제시했는지, 이런 공약들이 현실성이 있는지, 그리고 리버럴 당이 앞으로 이민 정책을 추진하는 부분에서 겪게 될 어려움과 난관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에 좋은 시기라 생각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버럴 당 공약집의 이민 부분 서문부터 보겠습니다. 팬데믹 이후 전 연방 정권, 즉 트리도 정권 때문에 이민자가 지속 불가능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했고요. 주택, 사회적 인프라가 감당 못할 정도로 외국인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는 캐나다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일자리, 사회 서비스, 주택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할 책임이 있고, 그게 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갈 때까지 수치를 조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같은 정권의 재창출임에도 불구하고 트리도 정권을 서슴없이 비판하는 점이 참 눈에 띄죠. 이건 같은 리버럴당 정권이지만 트리도 때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으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고, 리버럴당의 가치와 이념에 강하게 집착을 했던 트리도와는 달리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노선을 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아예 빈말은 아닌 게, 많은 정치 전문가들, 평론가들이 마크 카니가 여러 측면에서 트리도보다 정치적으로 더 오른쪽 포지션에 있고, 일부분은 프로그레시브 컨저버티브나 다름없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향후 캐나다 인구를 기준으로 템퍼러리 레지던트, 즉 비영주권자 외국인과 신규 영주권자 수를 통제하겠다는 공약을 합니다. 구체적인 퍼센테이지를 제시한 부분이 특히 눈에 띄는데요. 템퍼러리 레지던트는 현재 전체 인구의 7.3% 선에서 5% 미만으로 줄이고요. 매년 신규 영주권자는 전체 인구의 1% 수준으로 줄일 거라고 합니다. 숫자만 보면 이게 엄청 적어 보이는데 실제로 어떤지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미 작년에 발표가 돼서 시행 중인 2025년에서 2027년 3개년 이미그레이션 레벨스 플랜, 즉 연간 신규 영주권자 계획입니다. 신규 영주권자를 1%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말은 그냥 들으면 엄청 적어 보이죠. 1%라니. 그런데 실제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은 40만 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 지금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템퍼러리 레지던트를 전체 인구의 5% 미만으로 줄인다는 건데요. 이걸 계산해 보면 무려 31% 이상을 줄이는 거고, 명수를 치면 거의 200만 명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템퍼러리 레지던트를 줄이겠다는 대책은 언급하지 않았어요. 템퍼러리 레지던트들이 비자가 만료되면 알아서 떠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비자 갱신을 더 어렵게 해서 오래 버티기 힘들게 하는 방안을 새롭게 만들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강제로 추방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약집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요, 프로세스 속도와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약집 이민 섹션 꼭지 11개 중에 무려 6개가 이 효율성 그리고 속도와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정도니까 말 다 했죠. 주정부와 협업을 하고 이민 신청자 프로세스 속도와 서비스 제공 속도를 높이고요, 공정성도 높이겠다고 공언을 합니다. 그리고 난민, 망명 신청자 법률 관련 지원도 적시에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하고요. 카니 총리와 리버럴 당이 속도와 효율성을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건 지금 프로세스 속도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는 신청 거절이 떴거나 실패한 클레이먼트를 빠르게 리무브해서 이민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하는 건데, 신청자라는 의미의 용어로 애플리컨트 대신 상대적으로 덜 쓰이는 단어인 클레이먼트를 쓴데 눈에 띕니다. 이 단어는요,
레퓨지 어살럼 시커 스테이터스를 클레임하는 난민 망명 신청자를 칭하는 걸로 보여요. 이 페이지의 꼭지들이 모두 난민 망명 신청자 그리고 국경 보호에 관한 것이니까 아마도 이게 맞을 겁니다. 아무튼 이 클레이먼츠들을 리무브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역시나 어떤 방식으로 리무브를 할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강제로 내쫓기에는 인권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강제로 내쫓으려고 해도 배째라를 시전하고 잠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난민 망명 신청자 관련해서도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보수당은 신규 신청자들을 빠르게 먼저 심사하고 결격자들은 빨리 돌려보내겠다는 공약을 건 바가 있죠. 개인적으로는 현실성이 그렇게까지 있는 공약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었지만 그래도 현실성을 떠나서 최소한 그렇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중요한 일인데요. 리버럴당 공약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유치해서 캐나다 경제에 이바지하게끔 하겠다고 공언을 했고 특히 미국에서 인재를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다분히 염두에 두고 하는 소리를 보여요. 불체자는 물론 합법적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까지도 단속 대상이라는 흉흉한 말들이 미국에서 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캐나다로 이주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미국 상황이 안정되고 캐나다에 산재해 있는 이민, 경제, 사회 기반 시설 관련 문제들이 계속된다면 이 계획이 얼마나 통할지는 모를 일입니다. 마지막은 현재 한국인 이민자들도 점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프랑코폰, 즉 프랑스어 구사자 우대입니다. 지금도 편파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프랑코폰 이민자들에게 큰 어드밴티지를 주고 있는데 2029년까지 지금보다 영어권주 프랑코폰 구사자 영주권자를 전체의 무려 12%로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거 현재보다 20% 증가한 수치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연간 신규 영주권자 숫자가 캐나다 전체 인구의 1% 선으로 맞춰질 거라는 계획을 가져와서 계산해보면 이건 약 연간 5만 명 수준이 됩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프랑코폰 스트림 할당량은 약 3만 명이거든요. 물론 기타 스트림에서도 불어 구사자를 상당히 뽑을 건 자명하지만 2029년까지 이거를 5만 명으로 무려 2만 명이나 늘린다는 건 말이 좋아 20%지 뭐 67% 증가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태백 주정부이긴 했지만 저도 불어로 영주권을 딴 케이스인데 이런 제가 봐도 지금 이 정도로 프랑코폰을 우대하는 건 좀 너무 지나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민업계 전문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강합니다. 캐나다 이민업계의 오피니언 리더격인 마크 홀티 변호사와 스티브 뮤렌스 변호사는 최근 라이브 방송과 팟캐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불어 공부는 이제 사실상 필수가 되었고 지금 불어 점수를 만들지 않는 거는 좋은 기회를 날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뮤렌스 변호사 말로는 불어 공부에 올인하기 위해서 멀쩡히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풀타임 잡까지 그만두고 공부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 말 다 했죠. 그리고 마크 홀티 변호사는 여기에 재미있는 시각을 덧붙이는데요. 특정 국적의 이민자를 간접적으로 배제할 의도로 불어를 미는 거라는 의견입니다. 그 특정 국적의 이민자들이 전체적인 프로필과 상황을 고려를 하면은 어느 정도 걸려질 수 있긴 할 겁니다.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좀 많죠, 그쪽에. 그래서 그만큼 불어 공부에 유리한 사람들도 많겠지만 반대로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그리고 그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투잡, 쓰리잡에 치여서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을 텐데 그걸 생각하면 불어 공부할 시간도 에너지도 부족할 겁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화면과 같이 한 페이지로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모든 내용을 다 말로 풀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괜찮으시면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쭉 읽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전체적인 요지만 얘기하면 모든 공약이 이론적으로는 타당하게 들리고 괜찮아 보이지만 실상을 까보면 현실적인 장벽과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일단 현재 행정 관련 프로세스가 너무 비효율적이고 백로그까지 엄청나게 쌓여있는 상태인데 IRCC 직원은 올해 총 3,000명 이상 줄이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고 프랑코폰 이민 프로그램에 너무 올인해서 다른 프로그램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가 어려울 겁니다. 기존 이민 프로그램에서도 불어 점수가 있는 사람들을 크게 우대하기 때문에 불어 구사자가 추가로 유치되긴 하겠지만 한계가 있을 겁니다. 결국 리버럴당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백로그는 잔뜩 밀려있고 IRCC 직원은 줄이고 있고 난민, 망명 신청자 적체 문제에 대한 대책은 없고 PNP는 반토막 내놔서 PNP 프로세스까지 지연되게 만들어놨는데
이 상황에서 프로세스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큰소리칩니다. 또한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유치하겠다고 공언하는데 불어만 잘하면 프리패스가 가능한 프랑코폰 스트림에 너무 올인을 한 상태고 유학 쪽 유학생들 학생 비자 등등 그런 거 제약도 너무 심하게 걸어놔서 젊고 똑똑한 학생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저 같은 일반인보다 훨씬 똑똑한 분들이니까 뭔가 묘책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모르는 묘책이요. 하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그런 게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모든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원흉은 연방, PNP, 난민할 거 없이 심각하게 쌓여있는 백로그와 백로그로 인한 프로세스 지연임이 명백합니다. 원래는 이민제도와 과도한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결과물이었던 백로그가 이제는 다른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자리 잡아버린 겁니다. 한편 우리가 또 고려해야 할 건요. 리버럴당이 다수 정권 커트라인인 172석에 도달하지 못해서 또 마이너리티 거버먼트 즉 여소야대 정권이 확정되었고요. 법안을 원활하게 통과시키고 국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 곳의 야당과 연정을 해서 172석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172석에 최대한 근접해서 기존 파트너였던 NDP당과 연정만 하기만 해도 다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게 다행인데요. 혹시라도 140석 대충 이 정도밖에 먹지 못해서 블록 케베크와랑 연정하거나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옵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아주 골치가 아팠을 겁니다. 아래에서는 51번째 주 드립이 계속 나오고 서부 쪽에서는 독립 얘기도 나오는 마당에 태백지의 온갖 요구를 다 들어줘야 국정이 진행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참 골치가 아팠을 거예요. 결국 리버럴당에게는 두 가지 옵션이 있었는데요. NDP당, 녹색당 등 다른 당에서 당선된 의원을 영입해서 스스로 다수당이 되는 방법이 있고 이전처럼 7석을 획득한 NDP당과 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녹색당 당대표 엘리자베스 메이는 이번 하원의회 의장을 맡는데 관심이 있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고 NDP당 당선인 7명 중에 대해서도 내각자리 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쉽지 않지만 만약에 성사된다면 리버럴당의 정책 추진에 큰 힘이 실릴 겁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쉬운 방법인 NDP당과의 연정에 더 초점이 맞춰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마크 카니 총리는 이 두 가지 옵션 중에 더 용이한 두 번째 옵션, 즉 NDP당과의 연정 옵션은 아예 완전히 배제해버렸습니다. 그것도 기자회견에서 아예 못 박아버렸어요. 함께 보실까요? Will you be pursuing a formal governing pact of any kind with the NDP? No. Short And- answer, no. And why not? Why? That's my response. Is we have we campaigned on a very clear set of objectives, very clear policies to back those up, and we received the highest number of votes in Canadian history. Yes, it is not quite a majority, but highest number of votes. Yes, obviously, by definition in Parliament, we will need to get majority support to pass legislation. But this is legislation that Canadians, or at least we will be putting forth legislation that's consistent with our platform. 이렇게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한 건 번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연정 의사가 없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죠. 한편 선거 후 기자회견에서 마크 카니 총리는 아주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또 함께 보시도록 하죠. I've already indicated to Mr. Polyev that if it's the decision of him and the Conservative Party to trigger, if I can put it that way, a by-election, I will ensure that it happens as soon as possible. No games, nothing, straight. No games, nothing, great. 아주 강력하죠. 거의 모든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기억을 상기하는 취지에서 이 발언의 컨텍스트를 다시 언급해 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보수당 피에르 폴리에프 당대표가 정치적인 터전이었던 오타와 칼튼 지역구에서 리버럴당 후보 브루스 펜조이에게 패배하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폴리에프 당대표는요 제1야당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걸 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보수당이 승리한 지역구에서 당선인이 사퇴하면 보궐선거가 일어나는데 이 보궐선거에 폴리에프 당대표가 출마해서 당선되면은 의회에 복귀할 수 있죠. 카니 총리는 이 가능성을 이미 염두에 두고 보수당의 정치적인 게임 없이 폴리에프 당대표의 의회 복귀 시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던진 겁니다. 보수당은 이번에 8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엘버타주 텃밭 지역구인 배틀리버 프로푸 지역구에 데미언 큐렉 당선인이 사퇴를 하고 보궐선거에서 폴리에프 당대표가 출마하는 방향으로
확정을 지었고요. 카니 총리는 불필요한 조건이나 절차를 제시하지 않고 이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카니 총리의 스탠스를 한눈에 정리해서 살펴보고 두 야당이 처한 상황도 알아보고 향후 캐나다 이민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NDP당 소속 중요 인사를 소개하고요.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Mark Carney, Pierre Poilievre, Jagmeet Singh, Elizabeth May, Mr. Blanchette in Quebec, in the Bloc, with the Bloc. Will you stand up on the side of human rights? Will you stand up against discrimination and racism? Will you stand up in supporting the building of this country where we need it more than ever to strengthen our domestic vitality? Will you roll back these cuts? 이 영상은요, 여러분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 일부러 섹션 시작 부분에 올렸어요. 이 영상에 나온 제니 관 의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얘기를 하고 일단 카니 총리의 스탠스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카니 총리는 NDP 당과는 연정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함으로써 법안을 입안할 때마다 표결을 거쳐서 야당의 지지를 얻어야만 통과시킬 수 있는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NDP당과의 연정을 정치적 도구로 삼았던 트리도 정권과 선을 긋고 카니 총리 입장에서는 급진적일 수도 있는 NDP당의 어젠다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그 연정 상황을 배제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특히 보수당 폴리에브 당대표의 의회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앞으로 상호 간에 협력하는 태도를 가지자는 메시지를 던진 것도 카니 총리의 한 수로 느껴집니다. 이제 보수당과 NDP당의 상황을 알아보죠. 보수당은 정권 탈환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폴리에브 당대표가 낙선하는 이변을 겪기까지 했지만 서던 온타리오 등 중요한 지역에서 의석을 많이 확보하는 등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폴리에브 당대표는 낙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 내에서 재신임을 받아 의회 복귀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내 상황은 여전히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빨리 정리해야 할 거고요. 카니 총리에게 일종의 고의적인 부채가 생긴 셈이기 때문에 트리도 정권 시절처럼 리버럴당을 상대로 무조건 강경하게 머리를 맞대고 싸우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겁니다. NDP당은 상황이 이보다도 훨씬 어렵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참패를 하면서 자금의 싱 당대표는 이미 사임 의사를 표명했고요. 새 당대표를 최대한 빨리 선출하고 당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사실 트리도 정권의 리버럴당과 장기간 연정을 하면서 진정한 진보 정당으로서의 NDP당의 색깔이 상당히 퇴색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리버럴당의 하수인이나 다름없다라는 이미지가 박혀버린 것도 이번 참패의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카니 총리가 연정 생각이 없다고 먼저 선수를 치는 바람에 NDP당의 어젠다를 국정에 반영하고 의회에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는 뭐냐면요. 7명밖에 되지 않는 NDP당 소속 당선인 중 일부가 리버럴당 내각 합류 제의를 받고 이적하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녹색당 엘리자베스 메이 당대표는요. 하원 의원 의장 자리를 맡는 조건으로 리버럴당 내각에 합류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이미 표명을 했고 이에 따라 리버럴당은 NDP당에서 3명만 더 영입하면 스스로 다수당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즉 가능성이 더 낮아 보이는 이 시나리오를 성사시킬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건 여전히 어렵습니다. 녹색당 엘리자베스 메이 당대표와는 달리 NDP당 소속 당선인 중 리버럴당 합류 의사를 긍정적으로 밝힌 사람은 아직 최소한 공식적으로는 없고요. 카니 총리가 NDP당과는 선을 그은 대신 보수당에는 오히려 친근한 제스처를 취하기까지 한 점도 있죠. 하지만 정치계와 언론계에서는 여전히 NDP당 당선인들의 리버럴당 내각 합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고요. 그중 가장 먼저 언급된 인사가 조금 전 영상에서도 보셨던 밴쿠버 이스트 지역구 당선인 제니 관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영상은 마크 카니 총리가 지난 3월에 트리도 총리를 대신해서 임시 총리직을 맡기 시작한 것에 앞서 제니 관 의원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연설의 일부였습니다. 현재 아주 심각한 이민자와 이민 관련 문제에 해결을 촉구하는 연설이었는데요. 20분 정도 분량의 연설인데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만 보셔도 어떤 성향의 의원인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카니 정권의 이민 정책과 공약과 상당히 차이가 있죠, 내용이. 그동안 리버럴당의 이민 정책과 그 부작용을 강력하게 비판했고 특히 말로는 속도와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이를 위한 액션이 거의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높습니다. 한 의원은 연설에서 이민자들이 받는 비인도적인 처우와
열악한 환경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에 특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비인도적인 처우와 열악한 환경의 근본적인 원인이 심각한 백로그라는 점,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 오히려 IRCC 인원을 감축하는 등 이민 프로세스의 빠른 진행에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보를 리버럴당 정권이 보여온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실 저는 리버럴당이요, 이번에도 NDP당과 연정할 것이라 예상을 하고 NDP당의 몇 안 되는 당선인 중 하나이자 이민 분야에서 아주 활약이 큰 제니 콴 의원을 아예 따로 소개할 준비까지 다 해놨었어요. 사실 한이 총리가 그런데 NDP당과의 연정을 안 하겠다고 하면서 따로 소개하기에는 좀 애매하게 됐습니다. 사실 키아리 채널에서 제니 콴 의원의 이름을 언급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홈 케어기버 파일럿 스트림 신청 당시 현직 종사자들은 취약한 상태에 빠지고 이민 대행 업체들만 돈을 버는 구조를 강하게 비판을 해서 그때 언급한 적이 있어요. 한국의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이 떠오를 정도로 강경한 태도와 어조가 참 인상 깊은 의원입니다. 지금 리버럴당과 NDP당이 연정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이 제니 콴 의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간에서는요, 이 제니 콴 의원이 리버럴당에서 내각 자리를 제의를 할 경우 리버럴당에 합류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고 CBC 등 주요 미디어에서 콴 의원에게 그 가능성에 관해 물어보기도 했으니까요. 물론 제니 콴 의원은 그 이야기 자체는 흥미롭지만 자신은 NDP당을 떠날 생각이 없고 대신 specific issues, 즉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리버럴당과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이 총리가 3월에 임시 총리로 부임하던 시점에 맞춰서 발표했던 이 연설 영상의 내용을 생각하면 그 구체적인 사안이 무엇일지를 유추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한이 총리가 선거 후 첫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과 제니 콴 의원의 3월 연설 영상이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몇 가지 부분만 비교해서 살펴보고 그 온도차를 실감해보죠. Same thing We with will our return our immigration system. immigration to sustainable levels by capping the total number of temporary workers and international students at less than 5% of Canada's population by the end of 2027. That's a sharp drop from the recent high of 7.3%. And this will help ease strains on housing, on public infrastructure, and social services. Now, I say this not because I look at these individuals as numbers. They're not units of economy for us. They're real people. They're real talent with real families that contributes to Canada in so many ways. Economically, absolutely. Culturally, 100%. At the same time, we will work to attract the best talent in the world to build our economy. It hurts Canada because we say we want to attract the brightest and the best to Canada, and what do? We just cut off our nose to spite our face. And tell those very people that we wanted to attract that they're no longer welcome. 야당과 여당이 연정을 할 때는요, 연정해주는 야당에서 요구하는 정책을 여당은 일부 수용해야 합니다. 박음해 시행 당대표 시절에 NDP당과 리버럴당이 연정을 했을 때 NDP당의 요구로 채택했던 게 캐네디언 덴탈 케어 플랜이었는데요. 원래 미성년자만을 대상으로 했다가 이제는 장년층과 노인 등으로도 확대가 됐습니다. 즉 리버럴당과 연정할 경우 제니 콴 의원이 외치는 이민 관련 문제 개선에 대한 요구를 본격적으로 수용을 검토를 해야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연정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하지만 제니 콴 의원이 주장하는 바가 무조건 급진적이고 무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말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지나친 백로그로 인해서 템포러리 레지던트들이 무한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스테이터스가 불안정해져서 비인도적인 처우와 열악한 환경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도 엄연히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한국인 이민자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이미 겪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진적인 NDP당 의원뿐이 아니라 주요 언론에서도 다룰 정도로 좀 얘기가 많이 불거지고 있고, 리버럴당은 이 부분을 마냥 해보기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마크 카니 정권이 이념과 이미지에만 너무 집착을 하던 트리도 정권과는 다르게 실용적인 노선을 추구를 한다고 해도 인권과 인도주의적인 이슈를 무조건 이렇게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아무튼 카니 정권은 편리한 연정 대신 모든 법안을 야당들과의 협의와 동의를 구한 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으니까 현재 이민 판도의 인도주의적인 이슈를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제니 콴 의원의 시각도 반영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앞으로 캐나다라는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든 이민 판도가 어떻게 바뀌든 선거 결과가 어찌되었든 간에 과거에 좋지 않았던 부분을 곱씹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미래에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카니 정부의 이민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정치 판도의 변화에 따라 캐나다 이민이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해 지금처럼 꾸준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